자, 우리 1학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도요새에 관한 명상 프린트 보도록 합시다. 자, 대부분 반이 이제 여기까지 봤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점과 거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시점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제 이번 시간엔 거리에 대해서 볼 텐데, 이제 거리는 쉽게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서술자, 인물, 독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명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리의 개념은 선생님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서술자, 인물, 독자 간에 멀거나 가깝게 느끼는 심리적 원근감이다. 즉 거리가 두 가지겠죠. 멀다, 가깝다. 이렇게. 그러면 거리가 먼 것은 뭐고 가까운 건 뭔가 이제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요거를 먼저 보기 전에 요 밑에 표를 먼저 보세요. 표를 먼저 보면 이제 이렇게 불러와서 조금 잘리긴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전작시가 먼저 있죠. 전작시. 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작시에서는 이제 전작시에서는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전지적이죠. 완전 전작시에서. 그러면은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내면도 얘기하고 생각도 얘기하고 행동도 묘사하고.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야 이거. 자, 독자 입장에서는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딱 볼 때 서술자가 지금 나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인물에 대해서 굳이 막 알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자 입장에서는 알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는 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반면에 서술자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여기 보면 이제 전작시에서는 서술자 인물 간의 거리는 가깝다. 그리고 서술자와 독자 간의 거리도 가까운 거죠. 왜? 이제 서술자가 독자한테 막 다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잘 아는 거고. 근데 이제 반면에 독자랑 인물 간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멀겠죠. 왜? 내가 굳이 다가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가가지 않아도 서술자가 다 얘기해 주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요건 됐고, 자, 그럼 이제 관찰자 시점 봅시다. 관찰자 시점. 자, 관찰자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서술하는 대상, 관찰과의 거리가 어떻겠어요? 반대로 멀겠죠. 왜?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르냐면 외면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대상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주는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가까워지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냐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딱 자르고 지금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가 서로 반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반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헷갈리고, 여러분들 요거 할 때는 요걸 먼저 생각을 하고 혹은 요거 하나만 생각하고 나머지를 뒤집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작시에서는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가 머니까 위에는 가깝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반대로 뒤집으면서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인칭 여기 안 나와 있는 1인칭, 자, 이쪽으로 오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 한번 볼게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도 마찬가지로 서술자, 인물, 서술자, 독자, 그 다음에 독자, 인물 간의 거리를 이렇게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누구예요? 나죠, 나. 나 자체가, 그러니까 주인공 그 자체가 서술자잖아. 내가 내 이야기 들려주는 거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면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는 어떻겠어요? 가깝겠죠. 왜? 내가 내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리는 어떻겠어요? 가깝겠죠. 그러면 서술자가 독자에게 내 이야기를 막 계속 들려주고 있으면 잘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깝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는 멀다 이렇게 가야겠네요가 아니고, 자,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가깝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가깝다고 거리가 상정이 되나요, 선생님?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좀 거리 관점에서는 조금 특이한 건데 1인칭 주인공 그 자체가 서술자가 되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그 주인공의 시선과 시점, 관점에 동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도 가깝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우면 요거 두 개에서는 하나만 알고 반대로 뒤집으면 되고 그냥 1인칭 주인공은 그냥 가가가 하면 돼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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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혼자 공부할 때 이걸 다시 보려고 하면 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냥 하나를 이렇게 쭉 절반 잘라놓고 하나를 딱 택해서 뒤집는 거를 좀 추천을 할게요. 혼자 막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하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주의 부분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소설의 이론적 진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적어 놓은 건데, 자, 보세요. 서술자가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제한적 전작시는 다른 개념이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보세요. 자, 방금 얘기했던 1인칭 주인공 시점 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나죠. 그러면 초점을 맞추는 경우,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안 해당할까요? 당연히 해당하겠죠. 왜? 나라는 주인공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제한적 전제적 시점인가요? 이게? 아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인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개념이다. 굳이 이제 하자면 요게 좀 더 큰 범위겠죠. 이게 좀 더 이거에 비해서 큰 범위다. 이거에 비해서 이게 더 큰 범위다.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게 서술자가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는 1인칭과 3인칭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으나 제한적 전지적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 중 특정 인물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그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초점화자와 서술자는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점화자랑 서술자는 당연히 다르겠죠. 자, 보세요. 요걸로 보세요. 자, 이제 요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자, 서술자는 여기에 있죠. 전지적. 근데 초점화자는 어디 있어요? 초점화자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바라보는 초점을 맞추는 대상, 구보, 초점화자죠. 그러면 서술자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같나요? 아니죠.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적어 놓은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약간 중학교 때 했던 내용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와서 조금 특별하게 추가된 내용들을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이제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도 사실상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조금 더 한번 보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말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보여주기가 있어요. 보여주기. 자, 그러면 먼저 말하기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옆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것들은 예, 같은 말이라는 거겠죠. 같은 말. 자, 말하기는 얘들아 어디가 핵심이겠어요? 밑에 보면 이제 진술을 보면 말하기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말하거나 작품 속의 한 인물의 다른 인물의 성격 또는 심리 상태 등을 직접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법으로서, 이거 중요하겠죠? 직접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어떻게 제시하겠어요?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빠르게 전개, 여기가 중요하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철수는 인성이 좋다라고 전작시 기준으로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볼게요. 완전 전지 시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고 직접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밑에 보여주기 관점에서 철수가 인성이 좋은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철수와 영희의 대화를 제시하고 철수가 영희에게 굉장히 공감하고 뭐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쭉 대화를 제시하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겠죠. 직접 얘기를 안 해주니까 대화로 간접적으로 제시하니까 그게 이제 보여주기겠죠. 자, 그래서 보여주기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는 서술자의 판단이나 개입 없이 인물들의, 여기가 중요하겠죠? 대화,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보여주기는 말하기에 비해 사건의 흐름이 천천히 제시되며 독자들의 상상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 여기 부분에 독자들의 상상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 직접 방금 선생님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보여주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보여줘 버렸네. 자, 보여주기 같은 경우에는 대화나 행동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나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대화나 인물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추측. 이 추측이 같은 말이 뭐예요? 상상력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톡 대화 같은 것만 이렇게 보면 막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대화만 보면 뭐 A는 뭐 누가 잘못했다, 뭐 B는 뭐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막 서로 의견이 나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보여주기라는 간접 제시라는 것 자체가 독자들의 상상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보여주기 때문에 말하기에 비해서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제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지우다 보니까 밑에가 다 나와버렸는데 요거는 한 번씩 풀어보세요. 이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1번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해서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요약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직접 제시겠죠. 직접 제시는 그냥 진술로 딱 끝내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서술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 전개 속도가 보여주기에 비해서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겠죠, 당연히. 자, 2번 A는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고 B는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자, 대화가 나오고 서술자가 직접이 나오는 순간 직간이라는 걸, 직접 간접이라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자, 3번 가는 대화 나왔으니까 뭐예요? 간접. 그 다음에 4번 서술자가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자, 행동과 대화니까 간접,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도요새 작품 보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작품 보기 보면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뭐 이러면서 여기 이제 김원일 작가의 작품이죠. 김원일 작가의 작품 중에서 사실 가장 여러분들 그 소위 말하는 수능과 관련이 있는 건 요 어둠의 온이겠죠. 어둠의 온. 시간이 있는 사람 어둠의 온은 전편 정도 한번 읽어봐도 괜찮아요. 전후소설, 전쟁 후 소설인데 어린아이 즉 나죠. 작가의 자전적 경험이 묻어있는 나의 시점으로 1인칭 시점으로 전쟁과 올로기적 갈등을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의 서술 시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배고픔, 추위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든지 하는 조금 한계는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 되게 좋고, 노을도 굉장히, 근데 좀 길어가지고 노을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어둠의 혼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도 중요한 작품이고. 자, 그래서 도요새에 관한 명상 작가의 말 한번 봅시다. 작가의 말. 자, 여기 보면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 어떤 소설이냐면 생태소설이에요. 생태소설이 뭔가요? 이거 환경과 관련된 그런 소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70년대 말에 쓰여진 중편소설입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선 뒤 이듬해인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책사업으로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어 대대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어항이었던 울산은 천지개벽 시대를 맞아 각종 중공업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죠. 그래서 지금도 울산하면 중공업 단지가 유명한 이유가 이때부터죠. 농촌 인구가 80%에 달하던 한국이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꿔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그거 배우지 않나요? 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회 시간에 무슨 뭐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인가? 이게 이제 농업에서 공업 뭐 이런 거 아니었나? 3차가 서비스고. 자, 아무튼 자, 잠깐 옆으로 샜는데, 자, 빨리빨리 다시 와서. 자, 70년대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공업화로 몰살하던 국민이 밥만은 제대로 먹던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업화를 하다 보니까 농업보다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나 공업화에 따른 피해도 늘어났죠. 지금은 자연을 파괴하는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거론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60, 70년대에는
60, 70년대에는 일단 좀 잘 살고 보자, 경제가 좀 우선이다 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을 엄청 훼손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에야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지속 가능한 개발, 그죠? 근데 사실 이 시대에는 뭐 이런 개념이 있을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뭐 그냥 자연을 막 훼손시키고 그런 시대였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국력이 발전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환경이야 뭐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고 묵살했다. 필자는 그 점에 착안하여 울산을 상정한 가공의 공업도시를 설정해 이 중편을 썼는데 당시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에야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화란 발전의 미명화를 훼손되는 환경 문제를 제기한 소설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 환경 파괴에 무지했던 지난 세월이 되돌아 보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뭐겠어요? 환경 오염 하지 말고 우리 좀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가치, 그런 걸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도요새에 관한 명상의 구성 및 줄거리를 볼 건데, 줄거리를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인데 완전 마지막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마지막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큰 스토리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구성을 머릿속에 넣고, 지금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니까 이런 스토리가 이어지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읽으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처음에 보면 재수생인 나 병식은, 자, 이게 여기가 얘들아 선생님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1, 3부는 각각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주인공 시점이고, 그다음 4부는 전작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인칭 그 인물들이 다 달라요. 인물들이 다르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1부에서는 재수생인 나 병식의 시점에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병식은 친구인 족제비. 자, 이게 족제비가 여기 친구라고 되어 있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족제비가 아니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족제비가 아닙니다. 네. 자, 족제비와 함께 도요새를 밀렵하여 팔아 유흥비로 쓰며 생활한다.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이제 학생운동으로 대학에서 제적당한 나 병국이가 형이에요. 그러니까 병자 돌림인가 보죠. 네, 병국, 병식. 그 다음에 아버지 있고 엄마 있고 이러면 4인 가구이죠. 4인 가구. 자, 그래서 병국은 낙향하여 동진강 하구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이 병국이 서울대 다니다가 그 체제를 비판하는 뭐 그런 거 써가지고 이렇게 막 판촉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향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보면서 선생님이 좀 보여줄게요, 그 내용을. 자, 3부 실향민인 나는, 실향민이 뭐죠? 고향을 잃은 사람이죠. 이제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동세. 자, 이거 오타 났어요. 오타. 동세가 아니고 도요새죠. 도요새. 좀 고쳐주세요. 도요새를 보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병국은 환경오염 문제를 계속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 자, 병국은 이제 병국은 조사를 하던 중, 이거 교사용에 아직 안 고쳐놨네. 군 통제예요. 여러분들 거에는 고쳐져 있어요. 군 통제 구역에 들어가게 되고, 나는 군부대에 붙잡힌 아빠죠, 아빠. 병국을 데리고 돌아오게 돼. 그러니까 병국이 이제 막 조사를 엄청 하거든. 환경 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군부대에 들어가서도 막 조사를 하고 그러는 거야. 거의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그게 이제 거의 광적이죠, 광적. 자, 그다음 마지막 결말 4부는 병식과 병국은 병식의 밀렵행위로 싸우게 되고, 병국은 홀로 자유의 상징인 도요새의 비상을 바라며 따라가지만 놓치게 된다. 자, 이 결말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결말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요 부분. 사실 뭐 여기 부분부터가 거의 그 마지막 결말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 중략으로 좀 자르긴 했는데 여기가 진짜 끝이에요. 소설의 끝. 자,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큰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한번 도요새에 관한 명상의 특징 봅시다. 자, 1번 각 부마다 서술 시점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시점이 바뀐다는 건 어떤 거예요? 병식, 병국, 아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4부는 이제 전작시고, 등장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전작시로 만약에 1, 2, 3부를 쓰면 등장인물의 내면을 드러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드러낼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 안 되죠. 선생님이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내가 서술자가 되어서 나가 나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고백적 보고에 어떻게 하게 돼요? 공감을 하게 되죠. 아, 맞아. 공감을 하게 되죠. 물론 너무 터무니없는 고백이라면 거리를 두면서 비판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는 효과가 등장인물의 내면 혹은 등장인물의 스토리에 이렇게 몰입 공감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시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 2번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다. 자, 역순행적 구성은 쌤 밑에 적어놨는데, 자,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닌 현재 과거처럼 시간이 역전된 구성 방식을 말한다. 자, 1인칭의 경우에는 회상, 이거 좀 중요하죠. 1인칭의 경우에는 회상. 근데 이제 이 1인칭 경우 회상도 거의 패턴이 어떤 식이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통 성인이 된다가 어린 시절 회상하는 거 있죠. 어린 시절 회상하는 거,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이거 아니면은 그냥 뭐 나이대는 같은데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과거 회상하는 거, 뭐 몇 달 전 뭐 이런 식. 보통 이제 요게 좀 많이 나와요. 요게 좀 많이 나오고, 어린 시절 혹은 뭐 몇 년 전 뭐 이런 거 있죠. 몇 년 전 뭐 이런 거. 자, 아무튼 그건 거고, 회상의 형식 1인칭일 땐 회상의 형식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인칭일 경우에는 3인칭이기 때문에 회상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에서는 요게 좀 눈여겨볼 만하죠.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사용. 이런 표현들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밑에 2번, 3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봅시다. 4번 소설의 주요 갈등의 원인 보면, 자, 결국에는 자, 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작가의 말에서 아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소설을 큰 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환경소설이잖아요, 여러분들. 환경소설이면 결국엔 주제가 뭐겠어요? 환경을 좀 뭐 보존하자. 그 다음에 자연과 더불어 살자.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잖아. 그러면 얘들아, 반드시 소설은 뭐가 있어요? 소설은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는데, 그러면 환경소설이라면 두 명이 아니라 두 부류가 나오겠죠.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자연 조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실화? 자연 실화는 좀 그렇고, 환경 파괴 괜찮아 뭐 이런 부류가 있겠죠. 자연 조화, 자연 훼손하지 말자가 있는 거고, 아니야 환경 파괴 해도 괜찮아, 뭐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딪히겠죠. 이런 게 부딪히는 갈등 양상이 어떻게 보면 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소설이라는 거라면.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런 환경 소설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가치의 갈등이, 가치관의 갈등.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서도 보면 맨 밑에 병국, 여기 병국. 자, 병국을 보면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연 조합하죠. 자연 조합.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가 뭔가요? 그 유기적 관계라고 하면 흔히 우리 몸을 얘기를 하죠. 뭐 신경계, 조직계, 뭐 이런 게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자, 그다음 병식이나 노무과정 같은 사람은, 그러면 여기가 자연 조합하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환경 파괴, 오케이, 이쪽이겠죠. 그래서 물질 중심 사상으로 도요새를 경제적 가치로 판단한다. 성장 우선주의다. 그래서 환경주의적 가치관, 인간 중심적 가치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설이 얘들아, 선생님이 나중에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정 내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병국, 병식, 그 다음에 여기 아빠, 엄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쪽은 좀 순수하고 새가 조합파. 도요새가 좋아. 라면 여기는 약간 돈이 좋아.
새 같은 거는 뭐 별로 필요 없어. 그 엄마가 아빠한테 그 새 오늘도 새 안 보러 가냐고 막 극딜 넣는 장면 있거든요. 뭐 그런 장면도 있고 병식이는 아예 족제비랑 여기 보세요. 병식이는 아예 족제비랑 갖다 팔잖아. 그래서 막 유흥비로 쓰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한 갈등이죠. 자, 그래서 이제 5번 봅시다. 5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자, 5번 보면 작품 전체에 나타난 중심 소재인 도요새의 의미. 자, 이거는 사실 지금 한번 보고 나중에 돌아와서 한 번 더 보면 돼요. 자, 큰 맥락은 여기 두 개가 좀 같겠죠. 왜냐면 여기 둘은 요쪽이니까. 근데 병식은 이제 요쪽이니까. 자, 병식 친구인 족제비와 함께 도요새를 밀렵하여 유흥비를 마련하는 병식에게 도요새는 타락한 삶의 수단이자 돈벌이의 대상이다. 경제적 이익 추구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국. 자신이 꿈꾸던 이상이 좌절된 병국에게 도요새는 환경오염으로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대상이자 자, 여기가 중요하죠.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으로 정신적 자유의 상징이자 지켜야 할 생명임. 자, 보통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 반드시 그렇지 않지만 문학에서 이제 이 새는 보통 뭐 자유, 그다음에 뭐 희망 뭐 이런 걸 상징을 하겠죠. 순수 뭐 이런 거 이러한 가치를 보통 상징하곤 한다. 자, 그다음에 아버지. 실향 믿는 아버지에게 남부고를 자유롭게 오가는 도요새는 아버지 자신의 고향을 상징하는 대상이다. 또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다. 자, 이거 약간 이런 거죠. 그 아빠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머릿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향으로 가고 싶다. 고향 좋아가 있죠. 뭔가 이걸 계속 믿는 것 같은데 좀 별로죠. 다음 시간부터 안 할게요. 자, 아무튼 고향 조화가 있는데 이제 북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새들이 있죠. 새들이 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이렇게 새가 있는데 새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향을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새들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런 푸른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죠. 그러면 아빠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 얘네를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새와 같은 처지라면 나도 고향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향에 대한 뭐가 심화되겠어요? 그리움이 심화가 되겠죠. 이 문학 작품에서 얘들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어떤 게 있냐면 나와 환경이 보통 자연환경이죠. 자연환경이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뭐 새 이런 것들도 포함해요. 보통 대조가 많이 돼요. 대조가. 근데 이제 대조가 될 때 어떤 게 있냐면 나의 지금 환경은 안 좋아.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근데 환경은 어때요? 비교적 긍정적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혹은 뭐 예전에 고대가요에서 황조가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고려가요 동동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어떤 패턴이냐면 나의 상황이 되게 안 좋아. 예를 들어 봄봄에서는 나가 혼인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일만 하고 있어요. 나가.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봄이 찾아온단 말이죠. 자, 사계절에서 봄은 1년이 지나면 계속 오잖아.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근데 몇 년 동안 나는 똑같은 생활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봄을 만날 때마다 나의 이 심정이 어떻겠니 얘들아? 이 외로움, 그다음에 뭐 슬픔 이런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화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것도 문학에서 하나의 굉장히 주요한 패턴이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이렇게까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훑어보기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꼭 여기부터 문제는 아직 안 풀어도 되니까 여기까지 본문을 꼭 한번 다 읽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보면서 본문 내용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